안녕하십니까. 예,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화성시에서 지원하고 화성문화원에서 운영하는 2020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보기 연암 박지원 읽기,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항상 요구를 받고 있는데 맨날 까먹어서 하지 못하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요새 한 이쯤 되니까 좀 이렇게 텐션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잘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성과가 잘 나야 또 다른 이런 비대면 강좌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14번째 또 이야기를 해주실 고전문학자 박수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좋아요, 구독이 중요한 거군요. 좋아요, 구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구독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이제 촬영 날짜로 이제 문화원 그 유튜브 구독자가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250명이 넘을 수 있도록. 예, 근데 조회수는 200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자, 좋아요, 구독을 이렇게 눌러 주셔야 또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도 많은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눌러만 주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협조를 부탁드림과 아울러 자, 그럼 또 오늘의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코끼리. 이게 코끼리가 뭔 대수인가 싶은데 이제 코끼리를 가지고 어떤 진실의 상대성, 연암이라는 그 인간은 이게 별것도 아닌 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꼭 뭐 어떤 철학적으로 끌고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이게 한번 믿을 만한 뉴스인지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밤 9시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지현 아시죠? 자, 전지현 양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 남자들을 홀리게 한 죄로 다음 날 내일 정오 12시에 여의도 광장에서 공개 화형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요즘이라면 뭐 미친놈이 다 있어. 그렇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저런 헛짓. 이제 그렇죠. 인터넷이 갈 때까지 갔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특정 시기에는 이게 좀 통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그게 드리려고 중세 마녀 사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마녀 사냥에서는 어떤 여성이 이제 너무 똑똑해도 마녀, 잔다르크도 그렇죠. 마녀 사냥으로 죽은 게 잔다르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 예를 들어 이제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거나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홀로 사는 여성은 거의 마녀 사장으로 몰아서 진짜 화형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막 예를 들어 뭐 패스트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기근이 들면은 이것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이유가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뭐 이유야 뭐 위정자들의 잘못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위정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위정자들은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중세 시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을 방편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찾는 과정에서 마녀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은 증언을 해줄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혼자 사는 여인 특히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 너무 열심히 다녀도 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녀로 몰았는데 근데 진짜 그 마녀 이렇게 화형 죽이는 방법 보면요 너무 잔인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뭐였냐면은 물속에 넣어요. 여자를 증명을 하고 그래서 5분 동안 버티면 마녀, 못 버티면은 마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차피 죽는 거예요? 네, 어차피 죽는 거예요. 참 이게 웃으면 안 되지만 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웃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유럽 사회 전체가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렇게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상식처럼 통하던 게 훗날 지나면 너무나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진짜 비인간적인 반지성적인 일이 이렇게 드러나는 반지성적인 일로 드러나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실의 상대성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 때 되게 이제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또 조금 더 첨언 붙이자면 이제 페스트가 유행을 해가지고 페스트는요 전 유럽 지구촌 그때 뭐라고 했대요? 전 세계에서 1억 명 가까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만큼 사망률이 더 강력했기 때문이기도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된 가장 큰 그 계기가 뭐였는지 알아요? 가장 큰 그 원인. 패스트가 가장 패스트가 그렇게 다 퍼지게 된 급속도로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저는 그런 건 들어봤어요. 뭐요? 제가 또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쥐가 패스트를 처음 옮긴 거죠. 옮기는데 네. 이 고양이를 약간 마녀랑 이렇게 동일시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요? 음란성이 있다고. 왜냐면 고양이는 임신한 상태에서 또 임신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수컷한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음란한 여자를 고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재수없다고 너무 죽이니까 이제 쥐 잡는 고양이가 없어져서 더 퍼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아니, 근데 이거는 근거가 네, 그렇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예요. 저는. 왜냐하면 쥐가 그렇게 막 퍼뜨리고 이제 처음엔 퍼뜨리는 건 쥐가 매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누가 퍼뜨리는 거야? 사람이 퍼뜨리죠. 사람이 퍼뜨리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이 만약에 이렇게 역병이 돌면은 우리가 인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겠어요? 이런 돌림병에서 우리 인간이 취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러면 좀 이제 사람 좀 덜 만나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원래 정확한 개념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돼야 돼.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은 우리가 이게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두는 건데 예. 우리가 마음까지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은 물리적 거리두기인 건데 예.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제일 지혜로워요. 다른 예. 뭐 그런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안 만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세 시대는 이 전염병의 이유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눈치가 채진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기도회 같은 걸 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신한테 이제 고쳐달라고 교회나 기도했겠죠. 성당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모이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더 급속도로 퍼진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 모이는 행위를 오히려 이것이 신의 노여움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게 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좀 어리석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은 뭐 어리석음이 이제 무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생각하면은 이때는 뭐 알 수가 없으니 원인을 예. 어쩔 수 없나 싶지만은 좀 더 이게 지혜로운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 거리두기 운동을 다른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예.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 집단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뭐 차별이다 이런 말이 가끔 나오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좀 더 우리가 어떤 개인이 이렇게 좀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예.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희도- 하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네.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유튜브에 얼굴이 나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러나 우리 이제 김명수 그 연구원님 보니까 예. 되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유튜브나 이런 걸 하시면 되게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제가 이제 보증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혹시 남을 저- 세워서 이렇게 네.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 제가 나오고 싶은 생각. 그래도 이렇게 뭐 사회를 하거나 옆에서 이렇게 어떤 진행을 하는 거를 잘하고 예전에 또 팟캐스트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유튜브 누구 그때도 팬이라 그러셨죠? LG 자, 트윈스죠. LG 트윈스 팬이었대요. LG 이거 분들. 밝히면 또 이제 또 두산 다른 베어스 데서- 팬들은 다 이제 아하.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하. 전 그런 거 아니고요. 아이고, 우리 저 지성을 믿으세요. 저도 이제 공과사를 명확히 구별하는 근데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 역지사지 상대성을 얘기했잖아요. 예. 각각이 다 진실을 갖고 있어요. LG 예. 팬도 좋고 두산 팬도 좋고 기아 팬도 좋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삼성 팬도 좋은 거고 롯데 팬도 좋은 거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팬이 있지만 상대방 팬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을 예, 해봅시다.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룰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제 코끼리에 대한 진실입니다. 코끼리에 대한 아, 진실이요. 연암이 코끼리 이야기라고 하는 상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야기를 끌어나가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거. 코끼리.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 출처를 밝히기 어려웠던 이유가 이게 너무 흔하게 퍼져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진이네요, 근데. 네, 그러나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거라는 건 밝힙니다. 요새 이런 걸 잘 밝혀드려야 돼서. 예. 보세요. 코끼리 보니까 어때요, 몸집이? 엄청 클 것 같네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 우리 이제 고전 시대 사람들이 이제 북경이나 이제 중국에 가서 놀라워한 짐승이 있어요, 몇 개.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코끼리가 코끼리, 있고 또 뭘 보고 또 이렇게 놀라했을 것 같아요?
기린 같은 거 보고 기린. 놀랐을 것 근데 같습니다. 가만 있어봐. 기린을 봤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기린을 혹시 봤다면? 그렇죠. 봤다면 진짜 놀라웠을 것 예. 같은데요. 그죠? 기린. 그리고 이제 또 뭐였냐면 일단 호랑이를 직접 보니까 코끼리 우리에서 조선에서도 보긴 보는구나. 보긴 보는데 이제 보면 이제 생명이 이제 보면 죽는 거야. 나중에 어땠다 얘기하기 어렵죠. 맞아요. 이제 근데 죽을 수가 거기는 있으니까. 북경 사신들은 코끼리 우리를 직접 이제 가서 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조선에서는 없었던 낙타. 낙타. 연암도 신기했겠네요. 낙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음. 결국 보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 침팬지도 봐요, 연암이. 되게 이제 놀라워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끼리. 코끼리요. 그래서 조선 사회도 물론 기르긴 했지만은 예. 기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저도 봤어요. 뭐 근데 귀양 보냈다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조선왕조실록에 어디 나온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예. 그 귀양 보냈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돈 벌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먹방. 그런데 코끼리 이제 뭐 풀먹방 뭐 이런 거 해도 저는 되겠네요. 먹방 보면서 정말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제가 아무리 준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1000회는커녕 진짜 예. 200회를 넘어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 먹방 유튜브는 딱 봤더니 그게 조회수를 보았더니 예. 700~800만 번. 예. 또 제가 이제 찌양을 좀 잘 보는 편이에요.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아니 그렇게 작고 귀여운 몸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지? 너무 신기하니까 저도 보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죠. 그래서 어쨌든 조회수 700~800만 명. 근데 이걸 볼 때마다 몸이 엄청 비효율적인가 봐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죠. 근데 아마 뒤로 고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어쨌든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 예. 아니 저 먹는 것만 보고도 700만 평인데 왜 우리 거는 왜 근데 왜 그렇게 수백 명인가? 선생님 모시고 이제 막 한 라면 한 20개 끓여서 먹이고 그럼 드시라고 하고 네, 그러면 내가 그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차라리 그냥 이거 준비해서 200회 찍는 게 낫겠다 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시작할 때 라면 먹방을 먹고 시작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먹방 시작을 하고 하면은 예. 조회수가 늘어날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층이 다릅니다. 저희 네. 먹방 보시는 분들은 저희 걸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어떤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집토끼를 잘 지키는 것으로. 제가 그랬다고 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우열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다 예. 이제 각각의 취향을 반영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지식을 갖추는 것도 의미 있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이거 들어주시는 분들 예. 고마운 것 같습니다. 예.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울러 코끼리 이야기 한번 이제 예. 또 본격적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예. 자,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읽어보죠. 예, 코끼리 이야기 상기. 괴상하고 진귀하고 황당하고 거창한 구경거리를 보려면 먼저 북경 선무문 안에 있는 상방에 가보는 게 좋다. 나는 북경에서 코끼리 16마리를 보았으나 모두 쇠사슬로 발을 묶어놓아 움직이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지금 열하행궁의 서편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움직이는데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다. 네, 자, 연암도 얘기했잖아요. 괴상하고 진귀하고 황당하고 거창한 구경거리를 보려면 예. 바로 이제 상방을 코끼리 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괴상하고 황당하고 진귀한 그런 이제 볼거리를 보겠다. 그게 바로 예. 코끼리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열하에서도 본 거예요. 예.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여기 봤더니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압도감을 느꼈나 봐요. 그렇군요. 진짜. 너무 크니까. 네, 그냥 한번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은 이렇게 눈앞에서 보면 진짜 굉장할 거예요. 예. 어떻게 코끼리를 어떻게 좀 언제 처음 보셨어요? 코끼리 처음 본 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기억은 언제 잘 처음 안 보니? 나는데. 제가 코끼리 관련돼서 2가지 정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래요? 네. 그 대학생일 때 제가 건국대학교 다녔거든요. 건국대. 뒤에 네. 어린이대공원 어린이 코끼리가 대공원 있죠. 네.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삼겹살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제 뭐 에피소드 같은 것들 사람들 얘기할 때 어떤 연예인이 코끼리가 이제 어디 들어와갖고 내가 지금 차가 막혀서 못 가고 있어 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웃기려고 막 이상한 소리 한다고 혼냈는데 그때 그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들어왔던 그 삼겹살 식당은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코끼리 들어온 집으로. 이야, 또 머리 썼네. 그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그 건국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대공원에 네. 코끼리를 이제 몇 번 가서 봤잖아요. 볼 음. 때마다 지저분한 거예요. 애를 안 씻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제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거기도 계신 적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네, 아르바이트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밑에 있는 그 기관들의 이제 전화를 민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민원이 적당한 게 있는데 뭐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민원을 넣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이 코끼리 허벅지에 똥이 막 묻고 지저분한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분도 아 이거 그냥 그 전화구나 하고 막 웃으면서 제가 열심히 코끼리 잘 씻기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또 재밌는 에피소드. 저도 어린이 대공원을 처음 가봤어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예. 건국대 광진구에 있는 어릴 때 진짜 저도 코끼리 보고 되게 이제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코끼리 특히 코끼리가 제일 신기했던 건 코가 길고요. 예. 상아가 엄청 길고요. 예. 그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예. 몸집도 크고. 그래서 저도 그렇죠. 야, 코끼리 코는 신기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지만 이제 김 선생님도 그러면서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더 이상 다른 생각하신 적 있어요? 코끼리 자체를 보고? 그렇죠. 뭐 이렇게 딱 코끼리 보고 예전에 인도 코끼리 방귀 뀌는 소리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요? 뭐 방귀 낄 수 뭐 이렇게 있겠다. 헛소리하면 인도 코끼리 방귀 뀌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랬는데 우리 인도 코끼리가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많이 작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뭐 몸집의 크기 갖고 생각하고 이러지 그 이상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암의 어떤 생각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적었지만은 그냥 다른 작가들도 코끼리 보면은 오 신기해 이거에 그치는데 연암 글쓰기는 늘 어떤 동물의 특성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 어떤 인식이나 철학의 문제로 늘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걸 또 현실 인식 문제로 확장을 해요. 이게 이제 연암 글쓰기의 특징인데 코끼리 이야기도 똑같아요. 우리는 코끼리는 신기해 여기에 그치는데 연암은 코끼리의 생태를 통해 뭔가 또 묘한 의문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연암이 코끼리를 어떻게 묘사했나? 코끼리의 생김새는 소의 몸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굽. 짧은 털에 회색이다. 모습은 어질며 소리는 구슬프다. 귀는 구름을 들이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모양이다. 두 어금니는 크기가 두 아름 되고 길이는 한자 남짓이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 자벌레같이 굽혔다 펴고 군뱅이처럼 도르르 만다. 코끝은 누의 꽁무니 같아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 말아서 입에다 넣는다. 혹 코를 주둥이로 생각하는 자가 있어 다시 코끼리 코가 있는 곳을 찾기도 하는데 대개 그 코가 이처럼 길 줄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네, 저는 코끼리를 이렇게 재미있게 묘사한 글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작가가 코끼리를 묘사해도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군뱅이처럼 생각이 들 만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자벌레같이 굽혔다 펴고 군뱅이처럼 도르르 만다. 그렇군요. 이런 거죠. 코끝은 누의 꽁무니 같고 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 말아서 입에다 넣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되게 재밌게 표현하는데 이런 묘사력이 있으려면은 연암이 평소 다른 사물을 얼마나 자세히 관찰해야 가능할까 이런 생각하는 편이에요. 관찰력이 뛰어나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코가 어금니보다 길은 거를 자벌레처럼 굽혔다 펴는 건 자벌레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고 또 군뱅이가 도루를 많은 거를 해야 이제 거기서 묘사가 나오고 이 연암의 관찰력은 확실히 남다르구나 일단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거는 그런 어떤 연암의 묘사력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보죠. 간혹 코끼리 다리가 5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으며 누군가는 눈이 쥐 눈처럼 동그랗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개 생각이 코와 어금니에만 정신을 팔다가 그 온몸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에 미치다 보니 이렇듯 엉터리 비유가 있게 된 것이다. 대개 코끼리의 눈은 매우 가늘어 간사한 사람이 아양 떨 때 그 눈이 먼저 웃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눈에 있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코끼리 눈을 저도 뭐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얼핏 코끼리가 크니까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것도 이제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따온 거지만 한번 같이 봅시다. 어때요? 코끼리의 눈을 그때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나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코끼리 보면 다른 거에 압도돼 갖고 눈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지금 화면을 띄워주시는 걸 보니까 여기 사바하라는 영화에서 코끼리 눈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사바하 영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봤어요. 사바하. 근데 코끼리가 잘 안 떠오르는데 저 코끼리 눈을 보니까 왠지 그 영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눈이. 그렇죠. 주름 같은 게 굉장히 신비한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뭔가 이 코끼리의 그런 어떤 눈이
되게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요. 뭔가 이렇게 좀 영험한 동물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코끼리의 눈이에요. 지금 보니까 뭔가 어떤 지혜자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제 연암은 어쨌든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서. 그렇죠, 이제. 근데 저는 초생달 눈 하면 진짜 저도 떠오르는 게 옛날에 그 이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 어디서 이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수영장에서 이방이라고 직위 중에 하나인데 사또한테 이렇게 아양을 떠는데 그래서 눈을 사또와 이방 해갖고 맞아요. 그래서 눈을 간사하게 뜨고서 이렇게 왜 그 눈웃음 치는 모습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양 떠는 거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연암은 지금 코끼리의 눈에서 그런 아부하는 눈이 아니라 그 초승달 눈에서 뭘 떠오른 거예요? 그 부처눈을 본 거네. 부처눈. 그 부처눈이 사바에서도 그 부처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랬구나. 그 부처눈을 보면은 진짜 그 어질게 생겼잖아요. 눈이 동그랗지 않거든요. 부처눈이 초승달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떠올렸네 연암이. 그래서 오히려 그 어진 성품은 이렇게 이제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 저는 그냥 눈웃음 치면은 그런 아양을 생각했는데 연암은 지혜자의 부처의 눈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또 연암의 어떤 그런 다른 모습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태를 얘기하면 여기서 끝이었으면 우리의 일반적인 글쓰기인데 연암은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강희 시대에 남해자의 두 마리의 사나운 호랑이가 있었다. 오래되어도 길들일 수가 없자 황제는 화가 나서 호랑이를 내몰아 코끼리 우리로 들여보내라고 명령했다. 코끼리가 몹시 겁을 먹고 그 코를 한번 휘두르자 두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코끼리가 호랑이를 죽일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나 냄새나는 것이 싫어 코를 휘두르다가 잘못 때린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근데 코끼리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호랑이처럼 뭐 용맹한 느낌이 나는 게 좋겠지만 코끼리가 정말 이게 발로 그냥 쿵 해버리면 다 뭐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길 것 같다. 그렇죠. 체급이 다르니까 어렵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가끔 이제 제가 저 다큐멘터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동물 다큐멘터리 정말 잘 보는 편인데 호랑이는 아닌데 사자들 여러 마리가 코끼리를 이렇게 막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쓰러뜨리고 죽이는 거 가끔 보거든요. 그 여러 마리가 싸우면은 뭐 호랑이도 그렇고 사자도 이길 수 있겠지만 1대1로 붙으면은 진짜 우리가 용호상박이라는 실력이 근데 그건 용과 호랑이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하늘은 용이고 땅은 호랑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 호랑이하고 근데 어쨌든 코끼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 거야? 근데 여기서 누가 이긴 걸로 돼 있어요? 코끼리가 이긴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긴 거예요? 뒤에 보니까 코를 휘둘렀는데 사실 이제 우연히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연히 코끼리가 지금 호랑이를 이겼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1대1로 싸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할 것 같다. 그래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호랑이는 짐승의 왕 늘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호랑이는 또 육식동물이고 그렇죠. 그리고 코끼리는 좀 느리니까. 진짜 싸우면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기린이 뭐 누구랑 싸우는 걸 봤는데 발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무슨 호랑이가 무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덩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체급이. 승냥이들이 막 이렇게 기린한테 달려들 때 기린이 발길질을 뻥 하는데 나중에는 근데 승냥이 여러 마리가 그냥 계속해서 하니까 어린 기린들도 또 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마리가 확실히 뛰어몰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간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암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이 얘기도 긴데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코끼리가 이제 코가 진짜 신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신기한 게 뭐예요? 그 상아. 이빨. 그 코끼리, 그러니까 상아는 이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아탑이라고 들어보셨죠? 진리상탑.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대학을 진입하는 다 일말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취업사관학교가 돼서. 코끼리가 죽으면은 좀 사람들이 모르는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죽는데요. 나중에 이제 뼈는 다 이렇게 없어지지만은 상아는 그게 이제 남아 있어서 탑처럼 쌓인대요. 이게 상아탑. 현실과는 뭔가 담을 쌓고 그런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상아탑이라고 했던 건데. 상아는 그게 뭐예요? 어금니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송곳니 아닐까요? 어쨌든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송곳니인지 어금니인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멧돼지 송곳니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서 송곳니가 아닐까. 그래요. 송곳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의 기능은 뭐예요?
이의 기능은 씹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이제 이렇게 씹게 하기 위한 예.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암이 이제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질서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거를 조물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예. 조물투가 다 이렇게 하늘의 질서를 부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사람들도. 그래서 뭐 어떤 질서를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질서, 인간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예. 분자, 소인, 또 산, 공상 이런 예. 것들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질서 가운데 이빨의 기능은 우리가 이제 사람은 이라고 하지만 동물은 이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빨. 예. 이빨의 기능은 씻기 위한 거예요. 예. 근데 도대체 저 어금니는 그러면 지금 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의문인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 어떤 사물의 질서는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를 우연성 얘기를 한 거예요. 우연성. 예. 코끼리가 호랑이를 이긴 거는 필연성이 아니라 우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암도 호랑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코끼리의 코에 맞고 어이없이 죽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건 다 우연한, 그러니까 세상 일이 필연적으로만 생기지 않아. 이게 우연적으로도 생기잖아.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예. 그 앞에 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히 묻겠다. 이빨을 준 것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하늘이 주었다. 이게 이제 조물주가 다 한 거예요. 예, 다시 묻겠다.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무엇을 하게 하려는 것인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음식물을 씹게 하려는 것이다. 또 다시 묻겠다. 음식물을 씹도록 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치다. 새나 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숙여 땅에 닿아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러므로 학은 다리가 길고 보니 목이 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혹여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해 그 부리를 늘여준 것이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처럼 만들었다면 반드시 뜰 가운데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빨을 준 게 불이나 이제 주둥이 숙여서 이빨을 이렇게 이제 씻게 하는 거예요. 그 점부터 읽어봅시다. 나는 크게 웃으며 말하겠다. 그대가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나 말, 닭이나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이 불이나 주둥이를 숙여 음식물을 씹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자. 지금 저 코끼리는 아무 쓸모도 없는 저 어금니를 갖고 있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른바 음식물을 씹는 것이 스스로 방해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에 신세를 지면 된다. 나는 말하겠다.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에 신세를 지라고 할 바에야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랑이와 코끼리에 대한 일화가 지금 나와서 지금 코끼리가 코를 휘둘러서 지금 호랑이를 죽인 걸로 나오는데, 자, 김 선생님 생각에는 근데 이제 코끼리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뭔가 쓸데없는 사람들 싸움 붙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무슨 VS 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황당했던 게 제가 야구 사이트를 많이 가니까 하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방망이를 들고 있으면 뭐 치타 몇 마리까지 이길 수 있는가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서로 막 이대호의 그 타격 능력을 생각하면 뭐 치타 2마리 정도는 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대호는 느려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늘 궁금하지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 이제 그 데이터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아니다 뭐 이게 이긴다 하면서 막 논문을 갖고 오고 막 다큐멘터리를 갖고 오는데 코끼리가 웬만한 건 다 이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이기지 않나. 코끼리가 이제 이긴다고 생각하는군요. 근데 저렇게 이기진 않는 것 같아요. 발로 밟거나 이제 상하로 찍지 코를 이렇게 탁 했는데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이제 어떤 뭐 동물 다큐멘터리를 되게 즐겨봐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쪽을 보는데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은 여러 마리의 사자가 코끼리를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호랑이가 이제 그러는 걸 못 본 거는 호랑이는 일단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는 느낌이 일단 들기도 하는데.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코끼리와 호랑이가 지금 싸우는 거를 이제 본 적이 없어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용호상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뭐죠? 용과 호랑이. 용과 호랑이의 이제 그 어떤 서로 비슷한 우열을 거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용이 금방 이기긴 하겠죠. 그렇겠죠. 만약 있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의 왕은 용, 또 땅의 이제 짐승의 왕은 흔히 이제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옛 사람들은 호랑이가 이길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1대1로 붙으면 진짜 누가 이길지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코끼리는 좀 느린 게 흠이고, 그죠? 그러나 이제 몸집이 크니까 발로 한번 진짜 만약에 밟히거나 한번 걷어차인 것에 걸리면 뭔가 크게
이렇게 당할 것 같고 뭐 예. 어떤 이런 느낌이 이제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우리는 하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보다 호랑이랑 코끼리랑 보고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 이런 데이터들이 네, 머리에 들어와 있어서 건데, 네.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예전 사람들은 호랑이를 아마 만났다면 네. 아마 거의 살아남지 못했을 거고. 맞아요. 그죠. 코끼리도 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상상을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코끼리와 호랑이의 어떤 싸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상을 별로 하기는 힘들었을 것 예, 같은데 그렇네요. 예. 어쨌든간 이제 여기서는 코끼리가 호랑이를 죽였지만은 연암이 그것이 이제 우연히 이제 코를 휘두르다가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뭐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조물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조물주. 옛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조물주가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좀 질서를 다 만들었다. 그럼 그거는 뭐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도 다 질서가 있어요. 다 뭐 소인 군자를 비롯해서 산원공상이니 예. 그리고 이제 어떤 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떤 옛 사람들의 기본적인 방식은 뭔가 이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딱 정해진 질서가 있어서 예.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질서를 만든 게 바로 조물주다. 이런 생각을 그렇군요. 이제 했던 건데 예. 이 연암이 여기서 이제 우연성의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기본적인 의도는 코끼리가 호랑이를 이긴 거는 질서간에 지금 우연히 휘두르다가 예. 저는 연암의 생각은 호랑이가 코끼리를 이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다고 보고 있는데 입장에서는 예. 옛 사람들은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워낙 호랑이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실질적인 위협이니까 자기한테. 그러나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는 되게 막상막하일 것 같고 실제로 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잘 모를 것 같아요. 만날 일도 없죠, 호랑이랑. 네, 진짜. 그렇죠. 코끼리랑.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이제 의도는 뭐였냐면은 연암이 이 이제 다음 이제 문장에 나오는 건데 한번 일단 한번 좀 읽어보고 얘기를 하죠. 예. 네, 감히 묻겠다. 이빨을 준 것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겠다.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무엇을 하게 하려는 것인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음식물을 씹게 하려는 것이다. 또 다시 묻겠다. 음식물을 씹도록 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치다. 새나 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숙여 땅에 닿아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러므로 학은 다리가 길고 보니 목이 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혹여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해 또 그 부리를 늘려준 것이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처럼 만들었더라면 반드시 뜰 가운데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빨을 도대체 이빨을 준 거는 누구냐? 그럼 이제 하늘이 준 거예요. 조물주가 주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빨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이빨을 왜 쓰는 거죠? 그렇죠. 뭐 먹으려고 씹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을 씹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음식물을 씹도록 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그다음 얘기가 예. 바로 이제 그 이빨을 준 것이 불이나 주둥이를 숙여 가지고 음식물을 씹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인 건데 그다음 것까지 봐야 돼요. 한번 그다음 걸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크게 웃으며 말하겠다. 그대가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나 말, 닭이나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이 불이나 주둥이를 숙여 음식물을 씹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자. 지금 저 코끼리는 아무 쓸모도 없는 어금니를 갖고 있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른바 음식물을 씹는 것이 스스로 방해되지 않겠는가?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에 신세를 지면 된다. 나는 말하겠다.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에 신세를 지라고 할 바에야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빨을 준 게 뭐 음식물을 씹게 하려는 것이라면은 코끼리의 상아는 보니까 이제 어금니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금니인 건데 그러면은 이 연음의 얘기는 지금 아니 오히려 이빨이 더 방해가 되는 게 아니냐 코끼리는 긴 어금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서 코를 줬잖아 하늘이. 그러니까 이제 연암의 궁극적인 이제 질문은 그러면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에 도움을 얻으라고 할 바에야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는 할 말이 별로 없겠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얘기가 말하던 사람은 이제 어떤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연암의 요즘 글쓰기 방식이 재밌는 게 두 사람이 지금 막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결국은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가지고 구성을 해서 상대방이 점차 무지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크라테스의 무슨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대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는 건데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점차 무지를 자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연암이 여기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너는 그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암이 이제 이 글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이 주둥이나 부리를 숙여서 음식물을 씹게 하는 것이라고 하자. 연암의 논리에 따르면 근데 이제 연암은 저 상아, 그러니까 어금니잖아, 이빨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씹는데 더 방해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줬잖아. 코에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암의 논리가 야, 그 저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길게 할 바에야 차라리 어떤 거예요?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뒷부분이 이제 그래서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이치에 따르면은 이 뭔가 우리가 이빨을 준 것은 뭔가 이렇게 씹게 하기 위함인데. 왜 그러면 코끼리는 긴 어금니 상아를 줘가지고 그 씹는 거를 불편하게 하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코로 다 대응을 하지만 그러나 긴 코를 가지고 어금니를 이렇게 주는 것보단 코를 짧게 하고 어금니 없애는 게 더 유리한 거잖아. 이런 논리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어떤 틀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상황을 틀에 맞추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는 이 상황을 틀에 맞추는 게 더 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틀을 다 깨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니네가 말하는 조물주의 이치라는 게 뭐 코끼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조물주의 이치를 생각하는 걸 좀 바꿔야 되는데 니네는 계속 왜 이거에 맞추려고 어거지로 저렇게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의 틀도 맞고 또 한편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률적으로 정해진 어떤 질서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딱 맞게 조화롭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암의 이제 생각에는 아유 그런 거 없어. 다 그런 것들은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배치에 따라서 진실이 달라지는 거지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 게 뭐가 있어? 그걸 사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듣는 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질서를 세우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거, 쉽게 볼 수 없는 것에 이르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다른 무궁무진한 진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맨날 소나 말, 닭같이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빨의 용도를 설명하지만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코끼리를 봤더니 거기에 이제 상아가 있었고 이 이빨은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식으로 얘기된 것과는 다르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할 말이 없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결국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는 것들이 지식인들이라서 더 그런 게 얘기하니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특히 이제 고전 시대에는 그런 것들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일률적인 질서.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소인은 군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늘 사대부. 이 계급은 늘 가장 어떻게 보면 옳은 계급인 거고 늘 좋은 계급이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찮은 계급이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암의 생각은 아유 그렇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지면 안 돼. 다 사실은 예외적인 법칙이라는 건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뭐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아 얘기를 했으니까 코끼리 그래서 상아탑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비싼 우리가 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상아가 비싸니까. 그렇죠. 상아 야, 비싸죠. 이거 아주 비싼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아닌가? 상아 얻으려고 또 코끼리를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우리가 많고.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 이랬는데 이 코끼리의 특성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동굴 속에서 죽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코끼리 죽은 무덤이 생기는 건데 나중에 이제 오래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형해화 되는데 어금니는 그게 단단하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아는 그러니까 상아가 탑을 이룬대요. 그래서 뭔가 현실과는 담을 쌓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를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했던 건데 이제 요새 대학은 뭐 진리의 상아탑과는 거리가 좀 너무 멀어졌고 뭔가 그렇죠, 취직 문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현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뭐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의 고유 기능도 있는 거고 또 현실을 반영해서 또 대학이 그 젊은이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또 도와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죠. 모두가 다 이제 대학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대 현실을 반영을 해서 대학에 알맞게 변형을 하되 또 너무 또 취직만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너무 현실과는 담쌓는 그쵸. 것도 그렇고 그 사이를 어떻게 대학이 잘 유지를 해주느냐 늘 고민인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한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확실히 이제 연암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연암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틀을 깨고 이제 각자 입장을 들어보고 이제 뭔가 이제 타협점을 찾는 근데 그 타협점이라는 것이 양보와 양보가 아니라 뭔가 이제 많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 네.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 연암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요, 변화하는 현실을 좀 잘 보는 눈을 갖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상기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럼 거의 이제 결론적인 거 한번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예. 코끼리는 호랑이를 만나면 코를 휘둘러 죽여버리니 그 코는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곳이 없어 하늘을 우러르며 그대로 선다. 그렇다고 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말한다면 앞서 말한 이른바 이치는 아닌 것이다. 대저 코끼리는 직접 눈으로 보는데도 그 이치를 알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은 코끼리보다 만배나 대매랴. 그러므로 성인께서 주역을 지으면서 상을 취해 드러냈던 것은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 함이었던가. 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자 코끼리는 호랑이를 만나면은 코를 휘둘러 죽여요. 그러니까 진짜 천하무적이죠. 진짜 너무 충격받으셨나 보다. 근데 이제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그때 이옥 선생님 강의 때 이옥, 선생님이 또 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뚜렷하게 그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이옥이 소환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옥이 코끼리와 쥐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저는 연암의 상기를 읽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옥이 읽었거든요. 연암 그렇죠. 예. 글을 열알기도 읽고 읽었기 때문에 아마 읽고 보지 않았. 근데 단편지 그렇죠. 지금 제가 말이 갑자기 버벅거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게 이제 연암집에 나오는 건데 연암집은 사실은 이제 연암이 죽고 나서 박종채가 이렇게 수습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안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상기는 열알개 실린 거지. 네, 열알개 실렸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거를 읽고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떠오르시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지금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됐다가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코끼리 사육사들은 코끼리 발에다 헝겊을 묶어서 쥐가 덤비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죠. 예. 자, 이 사물의 일률적인 질서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자, 코끼리가 호랑이를 이기니까 호랑이 코끼리. 근데 코끼리는 쥐한테 지니까 그 위가 쥐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쥐가 호랑이를 이기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암이 지금 그 모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코끼리와 호랑이 얘기를 한 것도 예. 그게 필연성이 아니라 이제 자의적인 거다. 임의로 우연히 그렇게 코끼리가 호랑이를 죽인 거야.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관계라는 것은 다 상대적이라서 예. 이렇게 어떤 그 관계에 따라 진실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 코끼리는 직접 눈으로 보는데도 이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볼 그렇죠. 수는 있잖아요. 희귀하긴 하지만. 그런데 천하 사물이라고 하는 건 코끼리보다 그야말로 수억 배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 수많은 무궁무진한 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질서를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세상의 다양한 변화하는 현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잘 보는 눈을 가져야지 예. 하면서 그래서 이 주역의 정신이 사실은 이제 변화하는 거거든요. 역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주역에서 역이. 예. 그래서 변화의 정신을 갖는 게 주역인데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상을 취했던 게 상기도 코끼리 상이잖아요. 예. 이렇게 절묘하게 지금 연결을 시켜요. 뒤에 말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기 위해서 주역에서 상을 취했던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상기를 통해서 코끼리 이야기를 통해서 주역의 그 상을 또 연결하면서 변화의 정신을 하나로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암이 궁극적으로 하는 건 이 상을 읽는 눈이 필요해요. 변화하는 눈. 네. 그렇네요, 진짜로. 갑자기 지금 떠오른 건데 우리가 상상하다라는 그 말 있죠. 상상한다. 그 어원이 뭐냐면은요. 상상의 뜻이 한자적으로 코끼리를 생각하다예요. 원래는 그렇군요. 그 상이 형상상이지만 애초에는 코끼리 상으로도 같이 가차를 해서 썼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코끼리가 옛날에 중국의 남반부에는 흔하게 있었대요. 그러다가 멸망을 했대요.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코끼리가 왜 사라졌을까요?
뭐 흔히 뭐 기후 변화도 있을 그렇죠. 수 뭐 있겠죠. 빙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개간하고 그런 먹을 것들이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땅을 발굴하다 보면 아까처럼 상아라든가 코끼리 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의 원래 모습은 모르고 이 뼈를 통해서 이 코끼리가 어떤 동물이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의 뼈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상상하다예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단서를 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코끼리를 생각해내는 거. 이 상상이 그 본래 뜻이 그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상은 참 어떤 실마리를 가지고 아주 크게 멋있게 생각을 해야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자그만 이런 건 상상이 아닙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상상에 나온 건데 연암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 관계에 따라서 진실이 다 다르게 드러나니까 뭔가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한번 그 글을 읽어봅시다. 예. 연암은 코끼리라는 자연사물의 독특한 생태 특성을 통해 획일적인 이관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세계는 무한히 넓고 천하사물은 굉장히 많다. 자연사물은 새로움으로 가득하며 사물의 관계는 다양하고 상대적이다. 그러니 고정된 시각, 하나의 이치,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인간과 사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물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줄 세우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연암의 생각이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쓴 글이기는 하지만은 예. 무언가를 이렇게 좀 어떤 고정된 시각, 천편일률적인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예. 왜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뭐 예법은 이래야 돼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지역에 가면 제사 지내는 방법 다 다르고 뭐 그렇잖아요. 예. 예법에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고 또 음악에도 견해가 다 달라요 보면은. 예.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그런 평가를 그렇죠. 할 수 있는 예, 거고 맞습니다. 또 음악을 보는 취향도 다른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결국 뭐의 문제예요 다. 입장과 뭐 경험의 그렇죠. 차이겠죠. 그러니까 취향이라고 흔히 예, 얘기하는 취향이, 그러니까 예, 취향의 맞습니다. 문제. 이 취향의 문제를 바꿔 말하면 다양성의 문제. 예. 뭐 예법이든 음악이든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취향의 문제이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옳고 그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가 생기게 그리고 되는 거고.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배척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취향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연암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취향 존중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성 인정. 그러니까 하나의 잣대로 요것은 요렇게 하나로 요게 높고 요게 낮은 거야. 이렇게 상하 간의 위계 질서로 너무 줄 세우지 마. 예. 뭐 이런 어떤 뜻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한 게 그래요? 네. 제가 그 와이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예전엔 여행은 돈 낭비였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비싼 돈 낭비. 비싼 돈. 근데 낭비. 막상 가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남는 거예요. 물건을 산 것보다 내 머릿속에 기억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좀 되게 이상한 게 그 대학교 초반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만 봤어요. 되게 딱한 그러니까 뉴스 말고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하루에 조간신문 한 부 보고 석간신문 한 부 보고 두 부씩 신문을 봤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 출퇴근 시간이 길어가지고 학교 등하교 시간이. 근데 이제 연애하고 나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우차싸 뭐 이런 코미디 프로 네, 보는 코미디 거예요. 프로,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네, 뭐 네. 개그 콘서트나 무한도전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네. 보면 이해를 못했는데 보다 보니까 네. 이거를 뉴스에서 품지 못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풀어 나오는구나. 이 웃음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이 맞아요. 사회나 그게 꼭 이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회가 담기기 마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런가 보다 하자.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좀 그런가 보다 하다 보면 네, 맞아요. 그 먹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아직도 제 속엔 저런 쓰레기가 뭐 이렇게 막 생각할 때도 있는데 네, 네. 그런가 보다 하다 보면 이제 그 먹방의 문화가 함의하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는 이유 같은 게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또 뭔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저는 이제 개그맨 웃기는 게 남을 웃기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제일 있어서 어려워요. 저는 개그맨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개그맨들을 되게 이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개그맨들이 진짜 머리도 좋고 뛰어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예, 맞아요. 남을 웃기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야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개그가. 맞아요. 예.
저도 사실은 우리 김 선생님처럼 여행을 그렇게 이제 방콕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예전에도 이제 그런 생각 저도 살짝 해봤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열아일기 하면서 이렇게 같이 답사도 가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정말 적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예,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을 갖다 좀 더 값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대로 꼭 뭐 뉴스만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뉴스를 보면서도 생각이 편협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더 네,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뉴스가 공정하지 못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늘 그거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지 어떤 대상 자체가 가치 있다 해서 꼭 내가 어떤 가치 있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연구자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게 문학성이 높은 작품을 연구한다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 문학성이 낮고 별 가치 없어 보여도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용하느냐가 그게 결정짓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보는 눈이 중요한 거. 시각이 중요할 뿐이지 대상 자체가 이건 문학성이 낮으니까 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내는가. 그 의미를 찾아내는 눈이 중요하죠. 저도 예전에 대학원 수업 듣다가 어떤 이제 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무슨 그 대구에 있는 무슨 헌책 시장에서 낙서 같은 게 돼 있는 책들을 그러니까 조선시대 낙서 같은 게 돼 있는 책들을 되게 비싸게 샀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옛날엔 트럭으로 이렇게 막 가져가라 이랬던 책인데 자기가 자꾸 사니까 이 사람들이 가격을 막 부르더라. 그래서 꽤 비싸게 샀는데 거기에 이거 뜯어간 놈 개아들 놈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욕설이 써 있고 막 코딱지도 붙어 있고 막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걸 가지고 조선시대 이제 책 읽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댓글 같은 거잖아요. 그게 책 읽고 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신 걸 보고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가치라는 맞아요. 것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러면요. 그걸 이제 지금 그거를 우리가 필사기라 해서 예전에는 이제 글을 이렇게 소설을 읽고 나면은 그 뒤에 독후기라든가 이런 걸 써요. 그걸 필사기라고 해요. 그 필사기 문화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소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소감을 알 수 있어서 되게 소중한 자료예요. 필사기로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비 그리운 때 보아라라는 필사기가 이거 얘기가 너무 길고 재밌어서 제가 여기서 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냥 그 낙서처럼 써놓은 건데 그게 사실은 되게 이렇게 쓸모를 발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는 눈이 중요한 거야. 시각이, 그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는 거를 근데 이것과 이제 연결을 한다면 이제 연암도 어떤 일률적인 그런 질서가 아니라 늘 어떤 그 시각을 바꾸면은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진실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아무리 멋지게 생긴 원숭이일지라도 인간과 비교하면 추하게 보일 뿐이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일지라도 신과 비교하면 원숭이와 다를 바 없다. 헤라클레이토스. 네, 그렇죠. 아무리 뭐 원숭이가 잘생겼어도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다 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봤자 신내서 보면은 우리가 원숭이 보듯이 우리 원숭이보다도 못한 인간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은 잘났다고 그렇게 그냥 우기고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귀다툼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연암의 생각을 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그 세상의 이치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빛나는 건데 내 입장만을 막 너무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한 발 양보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세상은 변하는 가운데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상을 봐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상 맞아요. 그 상. 상을 봐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얘기가 포인트 상. 아까 그 코끼리 상이기도 하고 형상상. 근데 거기에 변화의 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변화를 이제 제대로 포착할 수 있어야. 그 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그냥 고정돼 있는 질서가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가 기득권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상을 읽어야 변화를 읽어야 그 기득권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얼핏 떠오른 건데 이 상이라는 게 변화를 읽는 눈도 있고 또 아까 상상을 얘기할 때 그 어떤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이 상에 있으니까 오늘 그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한번 이지 한번 글 한번 요게 이제 마무리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기와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말도 변하는 것이다. 실천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말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찌 예전 사람의 실천에 근거해서 그것을 모범과 요체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예전 사람의 말을 지켜서 미생과 같은 꼴이 될 필요가 있는가? 실천을 해야 할 말이라고 해서 그것 하나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다. 네. 이지요. 요즘 미생이라는 말은 그 얼핏 그 떠오르는 게 있나요? 드라마도 있고 드라마 미생. 그리고 이제 네, 바둑 용어잖아요. 그게. 아, 네 맞아요. 그게 드라마 미생도 그 바둑 용어에서 따온 거예요. 네 저거. 맞아요. 예. 그 사실 살아남지 못한 자라는 뜻이겠죠, 한자적으로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저도 미생 그 이제 드라마는 보진 않았지만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 미생은 이제 그 미생은 아니고 우리가 미생지신이라 해가지고 미물 그런 미생인가요? 저기에 사람 이름이에요. 미생이라는 그렇군요. 사람의 믿음인데 뭐냐면 미생이 예. 이제 좋아하는 여자랑 저 이제 굴다리 밑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먼저 가잖아요.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1시간 일찍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소나기가 팍 들이닥쳐가지고 굴다리 물이 그냥 막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미생이 6시 약속을 지켜야 돼 하고 굴다리 밑에 지키다가 예. 물에 휩쓸려 죽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이 그 믿음 끝이 약속 지켜야 된다고 거기 가만히 있다가 죽은 거예요. 이거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미생과 같은 꼴이 된다는 거는 너무 융통성 없이 변함 없이 어떤 상황에 따라 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죽은 그런 융통성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미생지신이라고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이지라는 사람은 되게 과격한 사람이에요. 어. 근데 이거를 소개해 주는 이유가 연암이 이 이지나 또는 뭐 김성탄이라든가 원갱도 이런 사람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이 연암의 의식 속에 암암리에 숨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옛사람의 말 중에 좋은 선현의 말은 잘 지키고 따라야죠. 예. 그러나 너무 또 융통성 없이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 그야말로 이 저 상리학에서는 가장 종장인 유학의 종장이시잖아요. 예. 그러나 뭐 이건 좀 가문 갑자기 제가 이렇게 고전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가문을 생각하면서 예. 좀 비판적으로 접근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져요. 근데 예. 이제 이황 선생과 제가 이제 율곡 선생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 이분들의 말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야말로 이제 어떤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그 훌륭한 그런 법도 지금 시대는 또 이제 맞지 맞지 않을 않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의 어떤 도덕 윤리의 어떤 조선 시대에는 정당성을 갖지만 예. 또 변화된 지금 시대에는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또 어떤 득불이 필요한 거고 뭐 이제 맞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황 선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때 아마 네. 이 얘기도 이옥 선생 강의할 때 한 것 같은데 뭐 노비를 좀 늘려보자 이런 편지를 많이 쓰셨다고 해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노비라는 게 지금 기준에 맞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황 선생도 그때 기준에서는 그것을 늘려서 그러니까 돈에는 청렴하셨고 하지만 이제 집안 살림을 늘리는 데는 또 그런 식으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게 지금 시선으로 보면 또 좋게 보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검소함의 상징하면 퇴계 선생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실제로 검소하게 사신 거 맞는데 누군가 학자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분은 그러면 도대체 재산이 얼마였을까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근데 이제 이황 선생이 남긴 건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 자식을 통해서 유출했는데 한 노비가 200~300 정도 되었을 거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검소함이 지금의 우리 개념과 이제 그게 달라요. 너 많이 다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소하신 거는 맞아요. 스스로가 되게 검소하게 사셨어요. 사치품을 안 사셨지만 그러니까 농사는 많이 지으셨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물려받은 건 많은데 그 가운데도 그거를 막 헤프게 쓰신 게 아니라 되게 검소하고 청렴하게 사셨다. 예. 퇴계하고 율곡 선생은 또 지금의 관점에서는 되게 좀 고루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공부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덕망이 참 높고 예. 뛰어나셨구나. 그것을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맞아요. 그렇게 또 중요한 봐야 된다는 거는 거죠. 맞아요. 예전 사람이 훌륭했다래더라도 또 지금은 지금에 맞는 기준이 다르니까 예. 이 변화하는 그런 현실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예. 코끼리 상. 예. 이 코끼리 상이 변화의 눈, 상상하는 눈. 그게 바로 이 상입니다. 예. 그래서 연암이 바로 이런 배치에 따라 질서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어떤 이제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이제 기획을 해주실 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바는 꿰뚫는 그런 이제 연암의 생각이나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은 뭐 좀 다르겠지만 아까 말하는 변화하는 시절을 제대로 보고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의도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없는데 지금 김 선생님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발견하고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연암의 글 중에 좀 정체로운 것들, 그 당시에도 뭔가 화제가 됐거나 뒤에 이 상기는 그 유두공이 영재 유두공이라고 있어요. 그저 연암 일파지만 되게 발해고를 써가지고 되게 역사학자로도 의미 있는데 이 상기 선하에서 가장 기이한 글이 이 상기다. 이 상기를 꼬집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좋은 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김 선생님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변화의 정신을 이렇게 다 공통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도 역시 연암의 어떤 정신은 이 변화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읽는 눈을 갖자 이게 아마 연암의 기본적인 어떤 관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친구들이 이제 인문학을 하는 친구는 이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 대학원까지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비슷한 일을 하니까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네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 들은 지도 좀 오래되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 이제 틀에 갇힌 거죠. 그냥 옛 것을 보존해야 된다. 뭐 화성 지역의 뭐 문화를 찾아야 된다. 근데 왜가 자꾸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암 선생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이렇게 옛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차피 이제 변화하는 세상을 잘 따라잡아야 되는데 허덕허덕이면서 변화는 싫은데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미있게 연암 선생의 생각을 보면서 우리 지금 현실에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를 보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향후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좀 더 재미가 있고 뭐 그런 의미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변화하는 눈을 읽어야 우리가 무언가를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때도 예, 맞습니다. 적절하게 잘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게 14강이죠. 네, 14강입니다. 예, 14강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더 할 말 하시는 말씀 없으시죠? 네. 자꾸 이제 할 말이 없냐고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고 선생님이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자꾸 이렇게 선을 잡고 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은 사실은 조금 이제 있는데 길어질까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아끼고 또 다음에 또 기대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업다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14강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15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계속 또 다음 강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